이제 마지막 클로징 스피치 마지막 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 긴 시간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저희 연자분들뿐만 아니고 앉아 계신 청중분들께서 더 힘드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저널을 읽지 않은 지가 10년이 넘었는데 오늘 개인적으로 너무나 혼자서 공부를 많이 하는 훌륭한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각자 방에서 좌장분들을 모시고 간단하게 얘기를 좀 듣고 서로에게 질문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오전에 이런 약속을 드렸었는데요. 우리는 제일 먼저 무엇을 해야 되는가라는 질문이죠. 굉장히 답은 이제 허망할 것인데요. 우리가 임플란트의 주의형을 만나게 되면 어쨌든 여러 가지 상황들을 만나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치주과적인 영역에서는 우리가 표면 처리를 하는 여러 가지 기법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그것은 뭐 일단 통상적으로 스케일링과 루트 플래닝이라고 제가 표현을 하겠습니다. 뭐 레이저를 쓰시던 케미컬 디톡시피케이션을 하시던 하이벤 X를 쓰건 사이트릭 엑시드를 쓰건 여러 가지 기법들이 있었을 것이고요. 표면을 갈아내던 인브레이저를 넓혀주던 보철물을 제거하고 또는 다시 GBR을 하던 치주적인 치료를 하시던 여러 가지의 순서가 있었을 것인데, 저는 제가 생각하는 순서의 프로토콜이 있고요.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해야 될 점은 무엇이냐 하면 제가 생각할 때는 바로 이건데요. 스크루를 다시 조여야 됩니다. 굉장히 허망할 수 있죠. 근데 임플란트 주의염이 나타나는 첫 번째 출발점은 제가 생각하는 바는 레터럴 디슬로징 포스에 의한 스크루 루즈닝부터 시작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이것은 인펙션이 아니죠. 우리가 인펙션과 인플라메이션을 구분해야 되는데, 인펙션은 외부에 있는 마이크로 오르가니즘이 들어와서 공격을 하는 것이고요. 인플라메이션은 그러한 것이 없이 진행되는 것인데, 임플란트에 생기는 뼈가 녹는 질환은 제가 생각할 때 명백히 인플라메이션으로부터 시작을 하는 것이고, 이것의 가장 출발점은 보철적인 스크루 루즈닝부터 시작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월이 익스펜전 되고, 그 월이 익스펜전 되면서 뼈를 녹이고, 이것이 반복적으로 더 스크루 루즈닝을 가속화시키고 더 가속적으로 뼈를 녹이게 되고, 그리고 어떠한 시점이 되면 이제 인펙션이 동반이 되게 되고, 이 인펙션이 동반되면서 인플라메이션과 인펙션이 서로 교차적인 문제를 일으키게 돼서 최종적으로 임플란트를 제거하는 시점까지 오게 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제가 생각하는 프로토콜은 이러한 팔로우를 따라서 우리가 페리 임플란트 디지즈를 매니지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제안을 하고, 일단 제가 임플란트가 뼈랑 결합되어 있는 힘을 알고 싶었거든요. 근데 임플란트가 뼈랑 결합되어 있는 힘은 사실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임플란트와 뼈에 결합되는 힘은 세 가지 요소가 좌우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표면이고요. 두 번째가 얼마만큼 시간이 지났느냐에 관한 문제이고, 마지막은 뼈가 녹은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요소에 의해서 임플란트를 제거하는 기법이 달라져야 되는데, 우리가 800뉴턴으로 임플란트 제거할 수 있는 툴은 존재하지 않죠.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여기 박스가 좀 잘못되어 있는데요. 하지만 우리는 200뉴턴으로 제거하는 툴을 갖고 있어요. 400뉴턴으로 제거하는 툴도 갖고 있죠. 그렇다면 뼈가 75%가 녹은 경우, 50%가 녹은 경우, 25%가 녹은 경우를 상정해 볼 때 얼마만큼의 힘에서 제거가 되는지를 알 수 있다면, 역으로 추산하면 대략 이 정도의 힘의 균형이 나타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임플란트를 제거하는 기법은 예상되는 임플란트와 뼈의 바인딩 포스를 우리가 예측함으로 해서 어떤 여러 가지 기법들을 적용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전체의 흐름은 아마도 치주적인 측면에서 고려를 했었고, 보철적인 측면, 그리고 라이브 수술도 적절한 합병증 진단을 선택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디지털적인 고려사항까지 우리가 모두 소화를 해냈고, 아마 여러 청중분들에게 잘 전달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존경하는 우리 정의용 교수님께 질문 하나 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은 표면을 컨트롤하든 표면을 갈아내든 다시 뼈 이식을 하든 이러한 접근법의 출발은 일단 임플란트를 그냥 놔두느냐 제거하느냐를 먼저 결정해야 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는 저 나름대로 임플란트 제거 기준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존경하는 정의용 교수님께, 혹시 교수님께서 어떤 대학에서 많은 가르침을 또 하고 계시고 많은 저널을 또 알고 계시기 때문에 교수님의 어떤 임플란트 하는 제거 기준에 대해서 혹시
특별한 아이디어가 있다면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예, 치주하는 입장에서 자연치와 또 임플란트가 굉장히 같으면서도 다른 면들이 많은데요. 자연치 발치 기준에 있어서도 특별한 일관된 기준이 없듯이 또 임플란트 역시도 한번 딱 보고 이거는 제거, 이거는 유지 이렇게 결정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히 제가 심었고 또 팔로업 중에 제가 해왔던 그런 일련의 소식들이 잘 알고 있는 그런 정보가 충분한 경우에는 오히려 이런 것들을 기준 세우기가 쉬운데, 대부분 이제 리퍼가 되어 와서 문제가 있어요라고 하는 경우에는 한번 처음 내원한 환자를 보고 본로스가 50% 이하니까 제거, 그거보다 많으니까 아니야, 이렇게 보기는 어렵고요. 항상 이제 좀 기간을 두고 팔로업을 하면서 이 임플란트의 그런 로스의 프로그레션이나 이런 변화 양상들을 관찰하는 게 중요하고요. 또 그 다음에 환자가 얼마나 이거를 억셉트하는가 하는 환자의 컴플라이언스도 큰 팩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주로 제거하는 기준 중에서 이거는 무조건 제거하는 경우는 크라운 임플란트 자체에 프랙처가 있거나 테어링이 있거나 어떤 구조적인 손상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걸 개선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무조건 제거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치료 옵션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또한 본로스가 주변에 어떤 영향을 줘서 자연치든 주변에 있는 임플란트에 계속해서 영향을 주겠다 하는 경우에도 이제 제거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로스 양에 대해서는 문헌에서는 50%니 70%니 얘기는 하고 있지만 그것보다는 오전에 케이스에서도 차재욱 교수님께서 이제 임플란트 플러스톤이나 여러 가지 서지컬 프로시저를 통해서 이렇게 사용했던 방법들을 보면 70% 로스가 오고 80% 로스가 온 경우에도 계속해서 유지해서 쓰는 경우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어떤 치료 방법에 대한 환자의 그런 반응들은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이제 치료를 하면서 과정을 보고 환자가 페인이나 또는 불편감이 없어진다 하는 게 보인다면 계속해서 유지를 하면서 최대한 끌고 가고, 그렇게 해서 프로그레션 돼서 더 진행이 된다 하는 경우에는 제거하고 그 다음에 재건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장원건 원장님께 저도 궁금한 게 있는데요. 사실 치주적으로는 메인 팩터로 항상 세균을 원인을 들고 있고, 페리 임플란타이티스도 결국에는 치주와 연관되어서 같이 고려하고 있기 때문에 메인 팩터를 로컬 팩터로 그런 세균들을 생각하지만 또 다른 팩터로 교합적인 측면도 굉장히 컨트리뷰팅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혹시 이런 합병증 최소화하기 위해서 임플란트 보철 시에 교합적인 요소를 고려하고 계신 게 있으면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저는 저희 세션에서 했던 그 보철적 관점에서 임플란트 합병증을 어떻게 최소화할 건지에 대해서 선생님들한테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고, 지금 정의원 교수님께서 저한테 질문하신 그런 교합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그 세션에서 얘기한 것처럼 사실은 보철이 수술하고 분리되어 있는 것 같지만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는 것들을 아마 선생님들이 오늘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픽스처 위치에서는 우리가 징지발 하이트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고려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머전시 앵글에 대해서 분명히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철하는 입장에서는 사실은 우리가 그 적절하게 이머전시 프로파일이 생길 수 있도록 컨트롤을 하고 싶은데 임플란트의 식립 위치가 좋지 않다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일단 수술을 할 때 우리가 가급적이면은 징지발 하이트에서 한 3mm 정도 이상, 아까 김성훈 선생님이 3mm 커프 얘기를 하셨는데 그렇게 3mm 커프가 나올 수 있을 정도를 돼야 이머전시 앵글 자체가 30도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수술을 하실 때 3mm 이상의 커프가 나올 수 있도록 임플란트를 심는다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수술을 하실 때 저는 요즘 이제 가이드 서저리를 많이 하기 때문에 가이드 서저리를 하기 전에 실제로 제가 시뮬레이션을 되게 많이 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 가이드 서저리에서 식립된 위치가 플래미리스로 하는 경우에는 사실은 커프가 2mm, 3mm 나올지 확증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시뮬레이션을 해보고, 만약에 식립을 한 상태에서 임플란트의 위치가 적절하지 않다면
우리가 이렇게 티슈 하이트를 잴 수 있는 디바이스 우리 키트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이걸로 한번 다시 재시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정도의 깊이가 될 수 있도록 조금 더 깊게 식립하는 그래서 플랩을 여는 경우에 우리가 볼 수 있지만 플랩을 열지 않고 요즘 수술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반드시 이런 기구를 통해서 내가 적절한 위치에 심도록 하는 거를 이제 우선순위를 아마 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머전시 앵글은 30도가 안 되는 것이 기본적으로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뭐 임플란트 수술이 아주 많지는 않지만 실제로 제가 임플란트 보철을 하고 나서 페일된 환자는 사실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제 환자 중에서 이머전시 앵글이 30도가 넘었던 환자를 제 한 10년 정도 된 임플란트 환자에서 찾았는데 제가 일부러 안 찾은 게 아니었는데 없었어요 거의. 그래서 제가 그 뭐 의도적이진 않았지만 이렇게 30도가 안 되도록 사실은 이머전시 앵글을 만들었던 게 장기적인 롱텀 그 스테빌러티나 어떤 건강성, 인플라메이션을 줄이는데 도움이 됐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 환자 옆에 있는 환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른 병원에서 임플란트 수술을 하고 온 환자인데 보시면 이머전시 앵글이 훨씬 더 이제 적은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그래서 지금 보면 이머전시 앵글이 30도보다 훨씬 이제 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수술하시고 나서 보철을 할 때 이런 형태가 나올 수 있도록 수술할 때부터 이제 신경을 좀 많이 쓰셨으면 좋겠다 하는 거고요. 지금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저한테 이제 임플란트 전치를 수술하려고 오셨는데 이전에 한 10년 전에 모든 구치부가 다 임플란트가 돼 있는 환자였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10번대하고 30번대, 40번대는 다 괜찮은데요. 보시면은 그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 20번대에서 환자의 본로스가 되게 심한 걸 알 수 있는데 꼭 그것 때문에 그렇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이머전시 앵글이 30도보다 아직 이제 각이 좀 큰 거를 알 수 있죠.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런 부분을 좀 조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슬라이드. 그리고 임플란트 컨투어는 우리가 지금 이머전시 앵글은 결국은 프록시말에서밖에 볼 수 없지만 아까 노간태 교수님께서 설명하신 것처럼 인브레저와 하이진 컨트롤 할 수 있도록 디자인을 하셔야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머전시 프로파일에서 인브레저 스페이스를 충분히 만드셔야 되고 그리고 복고 링구알로도 그리고 교환면에서 봤을 때에서도 순설 쪽으로도 그리고 인사이절 인브레저도 그렇고 선생님들이 청소성이 충분히 좋도록 디자인을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디자인을 하면 환자들이 장기적으로 충분히 좋은 예후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프록시말 컨택 로스가 사실은 임플란트 하고 나서 아마 많은 선생님들이 갖고 있는 고민 같은데요. 이거는 뭐 여러 문헌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어쩔 수 없는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건 환자한테 수술하기 전부터 이제 자연스럽게 어쩔 수 없이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걸 이해하도록 만들어야 되는데요. 그래서 환자들이 임플란트 수술하고 나서 자연치하고 사이에서의 컨택 로스에 대해서는 조금 인정할 수 있도록 환자들이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내가 임플란트를 연결하는 게 좋으냐, 세퍼레이트 하는 게 좋으냐에 대한 얘기를 해보면 실제로 저는 최근에 임플란트를 세퍼레이션해서 각각의 크라운을 하는 경우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우리가 스플린팅을 했지만 그거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없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는 어떤 경우에 하느냐, 우리가 턱관절의 위치가 중심위에서 CR 상태에서 안정돼 있고 그리고 잔전하는 자연치아, 그 리메이닝 투스에 의해서 충분히 전치를 통해서 상호 보호 교육을 받으면 구치에서는 아까 디지털에서 이현정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측방력을 받을 일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충분히 자연치아처럼 우리가 싱글 크라운으로 임플란트를 할 수 있다고 이제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환자에 따라서 구강 관리를 특별하게 원하는 환자가 있다 그러면 선생님들이 이제 구강 관리를 위해서 세퍼레이션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최근에는 이제 임플란트뿐 아니라 전체적인 구강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임플란트를 식립하기 전에 교정 치료나 어떤 다른 교합 개선을 하는 치료를 원하시는 환자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나중에 치료를 하고 나서 우리가 좋은 교합 관계를 만들어 놓을 거니까 그러고 때는 이제 세퍼레이션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상호 보호 교합 관계가 될 때 세퍼레이션을 할 수 있다면 지금 정의영 교수님께서 저한테 질문하신 것처럼 어떻게 우리가 오클루절 컨시더레이션을 볼 것이냐. 사실은 이것도 뭐 얘기를 하려면 며칠 동안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그냥 몇 가지만 얘기하면 우리가 임플란트 수술을 할 때 이 임플란트가 왜 빠졌고 내가 왜 수복을 하는지에 대한 그 원인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좋은 교합 관계에 있고 그냥 임플란트가 크라운이
기존에 충치가 심하다든지 국소적으로 염증이 있어서 임플란트 하는 경우와 어쩌면 교합적인 이유로 발치를 하게 된 거는 치료 후에 우리의 방법이 좀 달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걸 간단하게 구치와 전치를 나눠서 생각을 해보면, 네, 구치에서는 당연히 최대 감압 상태에서는 적절하게 오클루잘 컨택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예전에 미 씨가 얘기하듯이 10마이크론, 20마이크론 빠져서 치료하는 것은 지금 현대 보철에서는 받아들이기 좀 어렵고요. MIP 상태에서는 환자가 충분히 교합점이 찍히도록 해야 되지만 반드시 어떤 식의 엑센트릭 무브먼트가 있을 때는 오클루잘 컨택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워킹 사이드든지 non-워킹 사이드든지 간에 내가 만든 임플란트 크라운에서는 측방 간섭이 없도록 만들어주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임플란트로 풀 컴플리트 덴처를 하는 경우, 그러니까 풀 마우스 임플란트를 할 때도 예전에는 양측성 균형 교합을 할 수도 있다는 어떤 그런 가이드라인이 있고 군교합도 된다고 했지만 그래도 우리가 가이드하는 어떤 교합력을 생각하면 전치 유도가 훨씬 유리합니다. 그래서 전치 유도가 충분히 될 수 있도록 가이드를 하는 것이 저는 교합적인 면에서 일단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전치 임플란트를 하는 경우에도 우리가 고려할 것은 어떤 거냐면 MIP 상태에서는 절대로 이제 라이트 컨택도 일어나지 않게 라이트하게 이제 그 교합점이 찍히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전치 쪽에서 임플란트를 심었을 때 견치가 자연치여서 내가 측방 운동을 할 때 가이드를 할 수 있다면 자연치를 이용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면 내가 육전치를 임플란트를 하는 경우에는 구치의 자연치를 통해서 군교합을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전치 임플란트를 통해서 가이드를 하는 게 장기적으로 남아있는 치아에도 그렇고 여러 가지 유리한 면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제1소구치부터 제1소구치까지 임플란트를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면 환자한테 임플란트 수술을 하는 것보다 그 이전에 전치의 관계, 교합적인 개선을 하는 치료를 하는 것을 먼저 적극적으로 권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환자가 임플란트를 전치하고 나서 나중에 이후에 교정 치료를 한다든지 하는 걸 어떻게 하고 싶어도 임플란트 때문에 할 수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만약에 전치의 임플란트를 하는 경우, 제1소구치까지의 임플란트를 하는 경우에는 이후에 어떤 교정적인 치료가 필요한지 여부를 환자하고 확실하게 확인하시고 환자가 자기는 절대로 후회하지 않겠다고 하는 경우에 임플란트 심고 어떤 가능성이 있다면 그 전에는 임플란트 식립하는 거를 조금 뒤로 연기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박시영 원장님 마지막 세션에서 혹시 좀 더 보충해 주시고 싶은 거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죠. 그러면 제가 박시환 쌤한테 이제 대답하시기 전에 질문도 하나 드리면 지금 우리가 디지털도 많이 하셨는데 인트라오럴 스캐너 같은 경우에 지금 전 세계적으로 10% 이하의 어떤 보급률이고 앞으로 점점 디지털이 많이 될 건데 많은 선생님들이 디지털로 가는 거에 약간 주저하기도 하시잖아요. 그래서 아까 마지막 세션과 관련해서 어떻게 선생님들이 디지털로 더 할 수 있게 할 수 있을지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앞선 강의에서 이런 이제 유한요소법이라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저도 재밌게 봤지만 실제로 지금 보시는 이런 소프트웨어가 특수한 이런 소프트웨어가 아니고 바로 그냥 게임입니다. PC 게임이고 저희 그 막내가 하는 게임이 그게 뭔데 하고 이렇게 봐서 캡처를 해봤는데 실제의 어떤 피직스를 이렇게 시뮬레이션하면서 대변한다는 거죠. 이게 이제 임플란트에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좋은 임플란트를 선택을 할 수 있고 임플란트 수라든지 그런 양상들을 선택한다는 게 저희가 컴플리케이션이라는 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은 긴 시간 동안 우리가 겪어봐야지 않은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시간들에 대한 어떤 적절한 보상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임상적으로는 이런 이제 복잡한 보철물에서 어느 부분에 하중이 가해지고 해서 임플란트 개수라든지 프레임워크의 종류, 비니어링 머티리얼의 종류 등을 결정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디지털 앞서도 말씀하셨지만 디지털 할 때 가장 어려운 점 중에 하나가 무언가 우리가 익숙하지 않다는 그런 부분, 그 다음에 많이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신뢰성이 없다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분명히 교육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기술에 대한 어떤 이제 오픈 마인드로 접근해서 충분하게 이렇게 배우고 단계적으로 접근해서 욕심을 내지 않고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거. 그래서 이제 뭐 대부분의 페이버라는 경우에는 뭐 간단하게 그러니까 자연치 인상
뜨듯이 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조금 더 나아가는 단계에서는 세그멘트를 해서 풀마우스 접근을 하시고 조금 더 나아가게 되면 이렇게 나사 유지형 장치라든 임플란트라든지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게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덴티스에서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디지털 파트에 대해서 이제 접근을 하고 있는데 보시는 이런 임플란트를 사용해서 그 앞선 제가 강의에서 시간도 모자라서 말씀드리지 못한 내용하고 어떤 우리 파츠들이 개발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런 이제 앞서 보여드린 논문에서 연구 결과를 이미 미리 채용을 해서 이런 스캔바디를 개발했고요. 다음 그리고 이런 오차를 줄이게 되면 다음 이런 풀마우스 보철을 다음에서도 커넥션 부위를 이렇게 깔끔하게 연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더블 스캔을 시행하지 않고 상부와 하부를 일체로 만드는 것이 훨씬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대한 전제 조건은 커스텀 어버트먼트가 믿을 만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커넥션 부위가 가공이 미리 되어 있는 부분이라면 덴티스에서 덴티스 임플란트에서 출시한 프리밀드 그 재료를 사용해서 이런 결과물을 얻을 수 있다 이런 부분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더 많이 준비했는데 제가 드릴 내용은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풀마우스 장착할 때 6조각으로 보통 장착하게 되면 한 번에 장착하시나요? 아니면은 구치부를 먼저 장착하시나요? 그 팁 하나만 더 드리면 이제 가이드를 이렇게 제작을 하고 이걸 버리지 않고 제대로 수술만 되었다면 다음 이렇게 스캔바디를 장착을 해서 복잡도를 높여서 조금 더 정확하게 스캔을 하는데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그렇게 하시고요. 지금 이제 보이시는 게 바로 수술 후에 약간 일주일 후에 로딩을 시행한 경우입니다. 물론 구치부에서는 굉장히 이제 뼈가 약하긴 하지만은 원피스로 이렇게 제작을 했고 템포레를 만들 때는 원피스로 이렇게 제작을 하고 저의 하나의 목표로 디지털 하나의 목표라고 하면 이 부분의 디자인을 변경하지 않고 파이널까지 이어가는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디지털적으로 여기서 좀 더 쉽게 어프로치를 하려고 아까 말씀드린 이제 대답을 제가 드리면 저기서 스플릿을 해서 자른 다음에 구치부 디지털적으로 잘라서 부분 교체를 해나가는 것도 한꺼번에 이렇게 딜리버리 하지 않고 부분 딜리버리 하는 것도 하나의 좀 유용한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제가 한 30초만 말씀드리면 지금 순서를 정할 때요. 우리가 그 풀마우스 자이언치아를 아날로그로 왁스업을 할 때 기공사 선생님들의 왁스업 순서를 보시면 전치 구치로 가지 않고 구치를 하시고 전치를 하십니다. 왜냐하면 전치에서 커스파이트에 맞게서 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안테리어 가이드스를 하거든요. 그래서 프로비전을 하고 나서 선생님들이 최종 보철을 할 때 만약에 세그멘트를 하신다 그러면 구치를 먼저 하시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고 그 다음에 전치를 끝내시는 게 순서적으로는 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마치는 시간을 가져야 될 것 같고요. 그동안 오늘 아마도 2023년도 9월 17일 이 시점에서 가장 특화된 합병증에 대한 것들을 다루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얼마큼 많은 내용이 전달되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많이 힘드셨을 만큼 많은 것을 얻어가시는 시간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참석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교수님들, 원장님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